자, 동기부여 후반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최근에 제시된 그런 동기부여 이론들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Goal Setting Theory.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 이론에서의 이제 기본적인 주장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보다 목표를 설정했을 때 성과가 향상된다. 목표가 전혀 설정되지 않았을 때보다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사람들의 성과가 향상이 되는데, 그 이유로서는 이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은 종업원들에게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얼마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또 얘기해주고, 목표가 설정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고,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열심히 하게끔 하고, 또한 이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찾게끔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성과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주장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조절 변수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에 따라서 성과가 높아진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더 성과가 높아지는지, 그런 이제 조절 변수. 구체성. 처음에는 이제 구체성입니다.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성과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일하자, 이러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올해 생산성 5% 향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때 좀 더 그 성과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 목표가 단순하게 좀 추상적이고 애매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구체적일 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두 번째 그 조절 변수는 이제 난이도입니다. 목표가 쉬운 것보다는 어려울 때. 단 조건은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때. 구성원들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쉬운 것보다는 더 어려운 목표일 때 성과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면 생산성 3% 향상을 달성했다. 그러면 3%, 올해는 3%보다는 이제 5%, 좀 더 이제 더 약간은 챌린징한, 좀 더 어려운 그런 목표를 세웠을 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5%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작년에 3% 달성했는데 극단적으로 50%를 향상시키자, 이건 이제 불가능하겠죠. 거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이제 포기를 하겠죠. 그래서 전제 조건은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믿는다면 쉬운 것보다는 더 어려운 목표가 더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피드백. 피드백이 없는 경우보다는 피드백이 주어질 때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은 이제 지금 목표가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달성했다. 그래서 1년 동안 5%를 향상시키려고 향상시키는 목표를 잡았을 때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이러한 것들은 이제 피드백을 줌으로써 다시 각성시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지금 현재까지 달성한 것 사이에 차이를 알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그럼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표 몰입이 있는데, 목표 몰입도 목표에 몰입하지 않는 경우보다 목표에 몰입했을 때 더 성과에 영향을 더 미친다는 겁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자, 몰입, 그 전에도 많이 두 가지 정도 이 개념이 나왔었죠. 뭐였죠? 조직 몰입, 직무 몰입. 그렇죠? 이 직무 몰입과 조직 몰입은, 직무 몰입은 이제 직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 조직 몰입은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는 정도. 이제 목표 몰입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목표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 그래서 그 조직의 어떤 목표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얼마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라 하더라도 어쨌든 자신이 갖고 있던, 조직이 갖고 있는 그런 목표들이 얼마나 자신것화 하는지,
자신의 목표와 자신 것으로 동일시하는지 그런 정도를 얘기하겠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남의 목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자기 목표인 것처럼 받아들였을 때 좀 더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목표 몰입에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소들로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비공개됐을 때보다는 공개됐을 때 자기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사와 자기 어떤 1대1로 비밀까지는 아니겠지만 둘이서 아는 것보다는 나의 목표는 뭐 어느 정도이다라고 공개했을 때 이건 이제 내가 해야만 하는, 내가 달성해야만 하는 나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 내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을 때 그 성향으로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목표 몰입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겠죠. 외, 그, 외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봤자 필요 없고 남들이 뭐 기회가 좋아야 운이 있어야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자기 것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이 목표를 내가 달성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목표 몰입이 높아지겠고, 목표가 주어지기보다는 스스로 정했을 때 목표 몰입이 높아지겠죠. 상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자신이 정하면은 이건 나의 목표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정도가 강해지고,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이 세 가지 정도, 그 이외에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목표 몰입을 높이고, 목표 몰입이 높아질수록 목표 설정과 그 성과 사이의 관계가 더 강화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과업 특성으로서 복잡한 직무보다는 단순한,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직무, 상호 의존적인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무보다는 혼자서 일하는 독립적인 직무일 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강하다는 거죠. 목표를 설정했을 때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이제 이런 단순한 직무, 익숙한 직무, 독립적인 직무일 때 자신이 노력하면은 성과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자신의 노력과 성과 사이의 명확한 관계가 설정이 되죠. 단순한 직무이면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성과가 높아질 수 있겠다. 또 상호 의존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독립적인 직무일 때, 반대로 상호 의존적인 직무일 경우에는 뭐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팀의 조직의 성과가 높아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독립적인 직무이고 나의 노력에 따라서 성과가 결정된다라고 하면은 독립적인 직무일수록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과업 특성 이런 경우에 좀 더 관련이 높아질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측면, 집단주의 문화 또는 권력거리가 큰 문화에서는 어려운 목표보다는 이제 성취할 수 있는 좀 더 약간은 쉬운 그러한 목표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그 할당된 목표가 할당됐을 때 권력거리가 큰 문화에서는 목표 몰입이 좀 더 잘 되는. 그래서 할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권력거리가 큰 문화에서는 좀 더 수용하는 그런 뭐 상명하복적인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할당되더라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 잘 수용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권력거리가 작은 건가요? 작은 그런 문화에서는 할당되는 걸 그냥 싫어하겠죠. 자신이 정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 몰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더 이제 동양적인 그러한 문화에서는 좀 할당되더라도 또는 좀 더 그냥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목표들이 좀 더 잘 받아들여지고 그 성과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목표 설정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MBO입니다. 목표에 의한 관리이고, 그 목표 MBO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구성원들이 이제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런 목표 설정에 참여하고, 그런 이제 그 목표가 어떤
이 중에 나중에 그 성과를 측정하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초과 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성과급이라든가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그러한 이제 관리 기법인데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그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되면서 입증 가능해야 되고 달성했는지 여부 또는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상하기 어렵겠죠. 이게 달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 보상하는 뭐 그런 방식의 그 일종의 이제 프랙티스를 MBO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의한 관리. 그래서 MBO에서는 이제 그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되겠고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데도 참여하고 그런 이제 목표를 그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도 그 참여를 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는 이제 그 개인들의 어떤 그 좀 더 좋은 방식, 의사결정 참여 이러한 것들을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확한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목표 달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대체로 1년이겠죠. 뭐, 반년일 수도 있겠고 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1년. 그래서 또는 이제 성과 피드백을 주죠. 그래서 초과 달성하면 상금이나 상패를 주고 달성하지 못하면은 일종의 이제 그 좀 벌점이라든가 좀 부정적인 것들을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목표에 의한 관리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로서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를 설정하면 실패할 수 있겠죠. 반대로 해석하면은 좀 더 이제 그 MBO가 성공하기 위한 방법들이고요. 경영진의 지원이 부족할 경우 실패하겠죠.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이 없을 때 실컷 달성해놨는데 보상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겠죠. 더 이상 달성하지 않으려 하겠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MBO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현실 가능한 적당한 수준의 목표 설정이 중요하고 경영진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목표 달성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공 요인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주라가 제시한 이제 자기 효능감 이것도 일종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회 인지론 또는 뭐 사회 학습 이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회 인지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 죄송합니다. 자기 효능감.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이제 어떤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들의 믿음입니다. 개인의 믿음. 이건 뭐죠?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자신감이죠. 그렇죠.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 피드백이 있다 하더라도 더 열심히 일하고 동기가 부여되면서 노력을 증가시키는.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뭐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적 피드백이 있다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효능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반주라가 제시한 네 가지는 성공 경험입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더 확신을 주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일들을 자신이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이게 또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훈련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실제로 비슷한 자신 업무와 직무와 비슷한 상황에서 훈련을 해서 그것을 달성을 했다, 문제를 해결했다,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실제 일을 하면서도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훈련도 이런 성공 경험을 해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겠고, 대리 모델링은 이제 꼭 자신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성공한 경험이 있었다, 자신과 좀 비슷한 능력이라든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 성공했다,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겠죠. 구두 설득은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설득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너 잘할 수 있어라고 설득을 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성공을 하겠죠. 자, 각성은 이제 자극을 주고 각성을 하게 되면 이제 열정이 생김으로써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일을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직무에 열의를 갖고 열정을 갖고 성과가 향상이 됨으로써 또 성과가 향상이 되면 자신감이 생기겠죠. 이런 선순환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효능감, 셀프 이피커시 이론의 시사점으로서는 훈련 프로그램은 이러한 실습과 기술 습득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공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물론 습득, 기술 습득도 있지만 이런 자신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피그멜리언 이펙트인데, 관리자가 이제 그 구두로 설득하는 그런 방법, 구두로 상대방을 부하 직원들이 되겠죠. 설득하는 방법은 이제 피그멜리언 이펙트 또는 갈라테아 이펙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피그멜리언 이펙트는 이제 어떤 것을 믿게 되면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성적이 낮은 학급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칭찬을 해주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자신감을 불어넣게 되면은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실제로 성과가 높아졌던 그 성적이 높아졌던 그런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낮은 학급의 선생님이 이제 용기를 주면서 설득을 하니까 실제로 그 학급의 성적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효과, 그러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구두로 설득하면은 그 관리자가 부하 직원들을 설득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감으로 나타나고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기 효능감의 원인 변수로서 네 가지를 얘기했지만, 또한 이제 지능과 성격도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능이 높으면은 당연히 자신감이 높겠죠.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고, 성격 중에서는 이제 성실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과도 높고 꾸준히 열심히 인내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과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높아지겠죠. 또 이제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 감정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과도 높아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성격이나 지능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강화 이론입니다. 강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목표 설정 이론과 비교를 해놨는데, 목표 설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목표가 결국에는 자신의 행동을 유도한다는,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목표를 지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인지적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그 강화 이론은 어떤 행동은 그 결과의 함수이다. 즉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행동을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는, 행동이 행동을 낳는다라고 하는 행동주의적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이제 그 행동에 대한 내적 통제를 주장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인지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러한 목표 의식을 하게 되고 그걸 내가 이러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강화 이론의 경우에는 이제 행동에 대한 외적 통제를 주장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이 남들이 보상을 주게 되면은 그러한 방식대로 행동을 하고, 남들이 벌을 주게 되면 그러한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행동을 낳는데 그러한 행동이 행동을 낳는 그 과정에서
외부인 다른 사람들이 통제를 한다는 거, 나의 행동을 서로 다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강화 이론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 강화 이론에서는 이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상을 주게 되면 상이 주어지면은 그러한 행동은 반복하고 벌이 주어지면은 그러한 행동을 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조직 생활과 관련해서 상이라고 했을 때는 뭐, 뭐 승진이 될 수 있겠고 칭찬 또는 뭐, 뭐 급여라든가 좀뭐그 성과급을 받는다던가.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행동을 했더니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성과 높였더니 승진을 했다, 뭐 성과급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행동들은 더 반복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벌을 받았다, 어떤 행동을 했더니 벌을 받았다.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각을 했더니 벌점이 주어졌다. 뭐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됐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건 싫은 거죠. 내가 싫어하는 것, 벌이 주어졌을 때는 그런 행동은 이제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지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 행동은 줄어든다는. 그래서 이제 이 강화 이론은 이제 그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서 비롯되었는데 발전되어 왔는데,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과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이제 배운다는 거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이제 좋은 행동이고 내가 해야 될 행동이고 다른 것은 이제 내가 피해야 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이어지면은 내가 이제 피하려고 이건 피할 행동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스키너의 행동주의, 그래서 그 개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일정한 이제 그 반응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 어떤 이제 그 뭐 음식을 주고 이제 배를 울리고 뭐 이런 방식대로 이 스키너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 학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 행동주의에서 가장 행동주의에서 그 강화이로 이제 행동주의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눈으로 이제 관찰 가능한 것들만을 이제 주요한 대상으로 하고 인지적 요소는 이제 무시한다는 그러한 이유에서 행동주의라는 개념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 이론에서는 순수한 형태의 이러한 강화 이론에서는 뭐 감정이나 태도, 기대, 뭐 다른 인지적 변수들은 이제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한 다음에 즐거운 결과, 이제 이걸 강화제, 리인포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상이나 어떤 뭐 칭찬, 뭐 승진 이런 것들이 되겠고, 즐거운 결과를 얻게 되면은 그러한 행동 빈도수는 증가하고, 반대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면 벌을 받게 되면 그런 행동의 빈도수는 이제 감소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강화는 의심할 바 없이 이제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뭐 이것만이 이제 동기부여의 어떤 유일한 것으로 보지는 않죠. 다른 여러 가지 인지적 앞서 살펴봤던 이런 인지 이론들도 역시나 이제 그 동기부여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동기부여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겠고, 물론 이제 강화도 뭐 하나의 그런 동기부여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평성, 공정성 이론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에쿼티 시오리와 저스티스 시오리를 이제 공정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에쿼티 시오리는 이제 공평성, 저스티스 시오리는 공정성 이론이라고 저는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에쿼티 시오리, 공평성 이론은 이제 애덤스가 제시한 이론인데, 그 공평성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공평하다고 느끼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물론 동기부여는 안 되고 이제 그것을 고치기 위한, 시정하기 위한 방향으로 동기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의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공평성 이론에서는 이제 그런 무엇을 가지고 공평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지 비교할 만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산출 투입 비율을 가지고 나의 산출 투입 비율을 상대방 비교할 만한 상대방의 산출 투입 비율을 이제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표 7-6에 있는 A가 이제 본인이 되겠고 B는 이제 비교할 만한 상대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산출 O는 아웃컴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아웃컴, 뭐 이제 보상이나 뭐 승진이나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뭐 칭찬이라든가 실제로 뭐 셀 수 없는 이러한 것들, 측정할 수 없는 것들까지를 사실 포함하는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투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었죠? 자신의 노력이라든가 또는 뭐 시간, 그 다음에 또는 뭐 능력,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풋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의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과소보상이죠. 이 비율이 자신이 상대방보다 적게 이루어지는 자신의 어떤 산출 투입 비율보다 상대방이 더 많이 받게 되는 자신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과소보상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평하다라고 느낄 때고 세 번째가 이제 과다보상 자신이 상대방보다 이 비율이 높은 거죠. 과다보상.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불공평성은 별로 사람들의 행동에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과다보상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더 많이 받는다고 했을 때 반드시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 불공평성이고 두 번째 두 번째 그림에 있는 것 이런 공평할 경우에 가장 동기가 부여되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로 관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불공평성을 지각할 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제 그런 불공평성을 이제 공평한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투입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자신의 투입을 변화시키는 것 뭐가 있죠? 뭐 능력은 이미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을 줄일 수는 없고 노력을 줄이면 되겠죠. 그렇죠? 노력을 줄이면 이제 비슷해질 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산출을 변화시키는데 이제 아웃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뭐 회사 재산을 훔치는 것 이것도 아웃컴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고 뭐 실제로도 많이 많은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소소하게는 이제 뭐 학용품 뭐 이런 자잘한 것부터 해서 뭐 예를 들면 프린터나 뭐 노트북이나 이러한 것들까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 회사에서 성과급을 준다. 생산성을 높이면은 뭐 성과급을 준다고 했을 때 이제 품질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뭐 친절보다는 일단 빨리빨리 많은 고객들을 응대하려고 하는 뭐 이러한 방식대로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한 동일한 노력으로 동일한 시간 내에 더 많은 아웃컴을 임금을 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을 하겠죠. 자신의 지각을 변경하는 방법, 자신이 이제 자신의 어떤 투입, 예를 들어서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자신이 지각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의 어떤 실제보다는 이제 자신의 어떤 지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비교 대상보다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았나 보다라고 투입을 줄이는 것 또는 뭐 자신이 좀 상대방과 비슷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내가 좀 능력이 떨어지나라고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타인의 지각을 변경시키는 것은 이제 상사의 지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신을 이제 평가하는 사람. 그래서 상사에게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내가 실제로 저희 비교 대상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능력도 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아웃컴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준거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가 계속해서 그 비교 대상보다 적게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그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내 비교 대상이 아닌가 보다, 다른 비교 대상을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조직을 떠나는 것은 이제 뭐 이직을 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더 이상 불공평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 조직을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공평성 이론에 대한 이제 그 비판이 있었는데, 과도 지급과 관련된 불공평성에 대해서는 뭐 행동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과다 지급받는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더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세 번째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평성에 민감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수용한다는 거죠. 좀 불공평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뭐 자신이 할 일 아니면 다른 거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이제 그 공평성으로 이제 분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지만은 좀 더 포괄적인 그러한 공평성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공정성, 저스티스 요리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스티스 요리에서는 이제 그 공평성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경영진이 자신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다루었느냐, 좀 더 포괄적인 그러한 지각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세 가지의 형태의 공정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최근에는 뭐 이제 네 가지, 뭐 정보 공정성인가요? 까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분배 공정성은 공평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 그래서 그 아웃컴, 또 이제 인풋 대비 아웃컴이 얼마나 공정했는지. 예를 들면 나는 당연히 받을 만큼 임금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 결과, 분배 결과에 초점을 맞춘 공정성. 절차 공정성은 이제 이런 그 분배를 결정하는데 그 절차가 얼마나 공정했는지.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결과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는지. 예를 들면 나는 임금 인상을 제공하는데 사용된 과정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갖고 있고, 임금 인상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들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만한 임금을 받을 이유를 그 상사로부터 내가 잘 설명을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또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런 절차적으로 공정하면은 절차 공정하다라고 사람들이 지각을 한다는 거죠. 상호작용 공정성은 그 존엄과 존경으로 대우받는 정도. 그래서 임금 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상사가 자신을 친절하고 경의를 표하면서 친절하게 존중하면서 대우를 해줬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상호작용 공정성을 지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전반적으로 조직 공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 그 조직 공정성, 저스티스 요리가 이제 공평성 이론, 에쿼티 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제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절차 공정성이 어떤 결과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분배 공정성보다는. 그래서 절차 공정성의 이제 그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절차 공정성을 느끼게 되는, 지각하게 되는 두 가지 요소로서 절차 통제와 설명,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절차 통제는 이제 의사결정자에게 자신의 바람직한 결과, 내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분배를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경우에 절차적으로 공정하다라고 사람들이 지각한다는 겁니다.
설명은 의사결정자가 이제 그러한 분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 당신은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만큼 받을 그런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가치를 그 분배를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해줬을 때 절차적으로 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 그 세 가지 공정성을 가지고 다른 변수들과 어떠한 관련이 되는지를 살펴봤더니 분배 공정성은 조직 몰입이나 급여 만족, 절차 공정성은 직무 만족, 뭐 신뢰, 일탈 행동, 직무 성과, 조직 시민 행동. 그래서 꼭 이러한 그 변수들만와만 관련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이제 절차 공정성이 분배 공정성보다 다른 변수들과 더 많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거, 더 많은 설명력이 있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절차 공정성이 그 분배 공정성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상호작용 공정성에 대한 효과는 아직까지 이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물론 이제 일부 연구에서는 이제 다른 그 결과 변수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크지 않은, 특히나 절차 공정성, 분배 공정성만큼 강하지는 않은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이론입니다. 이제 브룸이 제시한 이론인데 좀 이제 추상적이긴 하지만 뒤에서 우리가 알 수는 있겠지만 일단 살펴보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 이건 이제 동기부여죠. 이 동기부여는 보상의 기대 강도와 그 보상에 대한 매력도에 달려 있다. 이 두 가지의 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그것을 좀 더 이제 그 나눠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기부여되는 방식은 기대와 도구성, 유의성이 클 때이다. 즉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expectancy가 높을수록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죠. 자, 자기가 노력을 했을 때 성과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고, 이 가로에 이제 평가라고 한 것은 뭐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성과가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죠. 인사고과를 하고요. 그 인사고과는 좀 약간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했을 때 자기가 좋은 성과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기대를 하게 되면은 동기가 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좋은 성과나 좋은 성과평가를 받게 되면 이게 이제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도구성, 인스트루멘탈리티인데 도구성이 높아질수록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죠. 즉 자신이 이제 그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거나 좋은 인사고과를 받게 되면 그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동기가 부여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보상이 개인 목표를 만족시킬 것이다. 이제 유의성인데 보상은 뭐 다 좋아하겠죠. 어떤 형태의 보상이든. 그렇지만 자신이 더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보상일 때 더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죠. 그러겠죠. 뭐 좀 덜 원하는,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받았을 때보다는 자신이 더 중요한, 예를 들어서 그 급여보다는, 돈보다는 뭐 그 휴가를 더 원한 경우에는 그 실제로 그 돈보다는 휴가를 제공했을 때 더 동기가 부여되겠죠. 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 자, 그래서 지금 표 7-8 그림인가요? 7-8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그 과정, 개인들이 노력했을 때 성과가 높아질 것이다. 1번의 관계가 뭐 expectancy죠. 그렇죠? 기대고, 개별 성과가 높아지면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2번 단계가 instrumentality, 그렇죠? 도구성. 그 다음에 그런 보상을 받았을 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유의성, 밸런스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 기대이론의 어떤 함의점, 어떤 그 중요성은
많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그 자신들의 직무에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그 한 조사에 따르면은 클락 와처들 이게 퇴근 시간만 가까워지면 시계만 보고 있는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 반 이상 뭐 70%까지 뭐 심하게는 이 정도의 사람들이 클락 와처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제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그냥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지, 노력해도 성과나 성과 평가가 좋아질지 의심하는 경우,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경우 어떤 경우가 이럴까요? 자신이 노력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우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자신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 또는 자신이 노력해도 성과가 좋아지지 않는 뭐 경기가 좋지 않은 그러한 경우 특히나 뭐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겠죠. 경기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리겠죠. 또는 이제 성과 평가, 인사고과가 자기 노력을 열심히 해도 인사고과를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죠? 특히나 뭐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렇죠? 이 성과 평가는 어쨌든 이제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성과 평가를 못 받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봤자 뭐 성과 평가도 못 받을 것인데 왜 열심히 하겠느냐?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과나 성과 평가가 좋더라도 보상을 받을지 의심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성과급이 없는 경우, 그렇죠? 연공급이다 또는 직무급이다 또는 직능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성과가 높고 성과 평가를 잘 받아도 보상은 못 받죠. 그렇죠? 또는 뭐 그 인사고과에 따라서 뭐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없을 경우에는 뭐 아무리 좋은 인사고과를 받는다 하더라도 또는 성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빨리 승진을 못하죠.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이런 도구성이죠. 도구성의 어떤 의심을 갖고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상이 자신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경우. 그래서 자신은 이제 그동안 열심히 일해 왔기 때문에 성과급보다는 이제 휴가를 받고 좀 시간을 좀 쉬고 싶은데 성과급만 준다, 휴가는 없이 성과급만 준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뭐 전혀 보상이 없는 것보다는 좀 동기가 부여되겠지만 좀 더 실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동기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신이 노력해서 보상을 받고 그런 보상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면은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뭐 완전히 단절되면 동기부여가 아예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이 노력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기대 이론이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동기부여와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봤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이런 그 이론들을 현실에 적용한 그런 모형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